지금 현황은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의 1회전이 끝났다. 1회전이 끝났지만 이제 게임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또 아직 안 끝났고요.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레바논과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직접 본토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더 중요한 함의는 이제 이란의 특별한 경제 강의 머리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서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황은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의 1회전이 끝났다. 1회전이 끝났지만 이제 게임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1회전은 그래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어떤 무력 충돌 소식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가자 지구 전쟁이 또 아직 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즉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레바논과 계속해서 저강도 전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중동 지역이 이제 조금 햇빛이, 성황이 비치는 건가? 또 그건 아니죠. 전쟁이 좀 끝나야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이 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그런 시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붙었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습을 했고요. 그 공습으로 인해서 이제 시리아와 레바논, 하여튼 이 지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주요 작전을 지휘하던 최고위급, 아주 고위급 장성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또 그 장성을 돕고 있는 보좌관들도 한 두세 명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라 그러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이 아니고요. 이란 정규군은 따로 있고, 혁명수비대는 주로 해외에서 이란의 어떤 국익을 대변하는 그런 작전을 펼치는 엘리트 군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단 이란을 상당히 자극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이유고, 좀 더 장기적인 이유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런 이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장성을 암살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수비대, 그 다음에 이란의 주요 시설 이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암살을 해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적극적인 어떤 무력 대응을 하면 오히려 이란이 더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한 국방력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뒤에는 또 미국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참으면서 이란이 더 국방력을 키우고 자신의 어떤 필요한 뭐 정보도 더 늘리고 해서 충분히 내가 이스라엘과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란이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350기의 드론, 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을 쏟아부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직접 본토 공격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 괴롭혀 왔냐? 주위에 있는 대리 조직을 이용했었죠.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 이런 대리 조직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괴롭혀 왔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 사실상 그것도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더 중요한 함의는 이제 이란의 기본적인 대이스라엘 전략 자체가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공격 전에 이란의 전략을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어떤 무력 충돌을 하지 않고 좀 참으면서 힘을 더 키우자는 전략이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 공격 아니면 뭐 티포텟 서로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맞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전략을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이 대결 구도가 중동 지역의 때 중요한 함의점, 중동 지역이 훨씬 더 불안해지는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번 대결의 의미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스파한이 그렇게 뭐 중요한 도시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점차 이제 이스파한 도시가 왜 중요한지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스파한 지역에 이란의 핵 발전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 기술을 개발하는 중요한 연구소들이 거기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핵 기술 개발의 요람, 산실, 뭐 이런 도시가 바로 이스파한이고요. 그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파한 북동쪽으로 가면 나탄즈라는 또 도시가 있고 거기에 나탄즈 핵시설이 있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사실 우라늄 농축을 하면 그곳으로 바로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을 생산해내는 중요한 이제 시설이 또 원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파한에서도 중요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설이 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아주 중요한 군사시설과 핵시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노렸다. 그리고 나타냐후 총리가 얘기했죠. 아주 수위는 조절하겠지만 고통스럽다고 한 것은 아마 이란이 가장 아끼는 소중히 하는 어떤 군사시설, 전략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아마 이스파한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비교하면 훨씬 작은 편이었죠. 공격 규모, 즉 보복 공격 규모 자체가.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역시도 현 시점에서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낫다는겁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본인한테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전쟁하고 있죠. 가자 지구하고 있죠. 그다음 예멘의 후티가 또 쏘고 있죠. 시리아도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요르단강 서안에서 또 군사작전하고 있죠. 거의 뭐 7개의 전선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란과의 전면전을 하더라도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또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대응 수위를 보여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공격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요인 암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혁명수비대를 암살해 온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뭐 길게 보면 15년도 더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아주 매운맛을 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추후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도자가 시리아나 레바논에서 다시 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전보다 그렇게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다 요인 암살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판단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안보에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마 암살이 된다면 과연 그 추가적인 요인 암살에 대해서 이란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인내 전략을 벌이고 새로운 적극적 대응 자세를 취하는데 과연 이란 역시 이번에 보여준 그런 무력 시위를 다시 한번 반복할 것인지 이 모든 두 국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향후 중동 정세는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라파는 지금 외과 수술 방식의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것 같고요. 시작을 했고 이제 대규모 공습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공습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주 이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극도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도 기존의 어떤 전면적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마스 지도자나 대원들 무장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력 충돌 하게 되는 경우 아주 극소수의 어떤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작전을 하고 다시 나온다든지 그런 방식의 외과 수술 방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안타까운 것은 민간인 피해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작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민간 피해는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것은 이 작전이 언제까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최소 한 2달 정도. 왜냐하면 대규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아서 시간은 좀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걸프 국가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 지금 대치구도, 대결구도 가자 지구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결 구도가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내가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면 특히 이제 금융업에 의존하고 있는 두바이 같은 도시,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러 가지 메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자기 돈으로 한다기보다는 해외나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세가 이렇게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걸프 국가들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이래저래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어떤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또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걸프 국가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어떤 이런 갈등이 확전되면 결국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럼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이란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걸프 아랍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나 바레인이나 이런 국가들의 치명적이죠. 그렇게 만약 이란이 쏜 어떤 이란이 어떻게 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그 공격을 받는 국가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걸프에 있는 순위 국가들은 상당히 이 국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다든지 아니면 또 이란을 자제시키다. 요쯤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외교적 노력도 다 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미 이번에 이제 군사 지원한 것 외에도 이미 수차례 지금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은 전쟁을 원하는 건지 정말 전쟁 중단을 원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동 지역, 즉 영내에서 어떤 전쟁도 사실 미국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영내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유가도 안정이 되고 세계 경제도 안정이 되고 여러모로 이제 미국에게는 전쟁이라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폭적인 전례 없는 군사 지원과 경제 지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가? 결국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타냐후 총리와는 지금 긴장 수위가 있을 정도로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유대인 국가, 즉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제 개인적 성향으로 봐서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란이나 아니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비국가 단체 아니면 이란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겪어보고 싶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또 봐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선거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많은 자금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국에는 또 다양한 유대인 로비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과는 별도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근저에 있는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죠. 이란 사실상 1985년 4년부터 이란이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다른 여러 비국가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테러 방지 차원에서 이란을 제재를 해왔고요. 테러 확산 방지죠. 그 다음에 이란 내 또 인권 차원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재법을 만들어서 이란을 제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또 제재를 해왔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무서운 제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죠. 오바마가 체결했던 핵 협정을 탈퇴하면서 사실상 다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제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란에 제한 추가적인 제재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고요. 조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제재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이었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자국 내 기업들이 이란과의 어떤 영업이나 교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이란과 교역을 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던 것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란하고 사실 교역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에게 대단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컨더리 보이콧이 되면 우리도 어떠한 이란과의 어떤 금융 거래라든지 교역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돌려줘야 될 대금조차 못 돌려주다가 작년에 어떻게 빨리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재가 그러면 이란을 압박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재 때문에 이란의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요. 특히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오바마 때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상당히 힘들었죠. 어떻게 원유 수출 통로를 완전히 막았고, 제3국이 이란과 교역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이란이 오바마 대통령 때 핵협정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와 지금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이란은 또 이런 제재를 피해서 원유 수출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 계속해서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래됐다. 내성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사 전략적인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장성이 계속해서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자유롭게 암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떤 주권 국가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군다나 영사관, 즉 지혜법권 지역이 공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대한 보복, 대응 공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더구나 이란이 왜 이 시점에서 그런 대담한 전략을 변환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압박할 수 있는 최적기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중동에서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전략적 변화가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은요, 지금 사실상 오늘 끝나도 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사실상 이미 다 거의 끝났고요. 나타냐후 총리가 이집트 국경과 맞닿아 있는 라파 지역, 마지막 좀 지역을 지금 이제 공격하겠다고 계속 버틴 거잖아요. 거기 뭐 하마스 뭐 4개 연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마스의 가자지구 최고 지도자들이 거기다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킨다는 그런 아주 이미지를 만들어서 본인이 지금 정치적 입지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라도 좀 잘 성공시켜서 낮은 지지율을 좀 회복시켜 보려는 상당히 개인적인 정치적 의도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나타냐후 총리를 압박을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강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사지원 법안까지도 통과시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최소 한두 달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왜냐하면 라파 지역 작전을 하는데 그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가자지구 통치권을 이제 누가 통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포스트 하마스 이후에 가자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타냐후 총리가 아무런 비전을 지금 제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가자지구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 다음에 가자지구가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의 통치권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합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가자지구 문제는 길면 올해 말까지도 갈 수 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중동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내 경제나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중동 문제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외교적 성과를 낸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국내 문제보다는 조금 그렇게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중동 문제를 빨리 끝내고 좀 영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본인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데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가자지구 문제가 설사 끝나더라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마련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임기 4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은 왜 안 했냐면 내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봐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2기에서는 과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까요? 모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너무 친이스라엘이에요. 네, 바이든보다 더 친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 한들 과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중동 지역의 영구적인 평화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에 하마스가 직접 공개한 것처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전쟁이 끝나도 다시 하마스는 재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 괴멸이라는 것은 거의 뭐 하나의 상징성이고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서 다시 한번 하마스가 등장하고 팔레스타인 구구파와 우파, 그다음에 이스라엘에는 또 이스라엘 내에 또 팔레스타인 민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상당히 극우적인 해법을 내놓은 극우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측 간의 극우가 계속해서 어떤 집권 세력이 된다면 양측 간의 충돌은 또 뭐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주변국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이란 같은 국가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고 헤즈볼라 역시도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좀 해결될 가능성은 좀 낮다.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땅을 뺏긴 거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외교적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그 뒤에서 이스라엘 계속 지원하고 있고 사실상 뭐 유럽 국가들도 그다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양측 간에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원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에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팔레스타인도 이제 구체적 디테일하게는 합의를 안 했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팔레스타인도 합의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강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간에 거의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요르단 강서안 지구에 50만이나 되는 유대인 정착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수를 하면 국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아직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 협상을 추선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들이 관심이 없어요. 미국이 압박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스스로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본전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국가가 서 있는 지역은 우리가 다시 되돌려 갈 수 없기 때문에 요르단 서안과 그다음에 가자 지구라도 지금 빨리 국가를 세워서 독립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팔레스타인 측도 알고 있으나 그 길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지 이스라엘 편을 너무 들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해결책. 역사에서 if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 중동에 그런데 중동은 이스라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꼭 이스라엘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중동 지역 내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누가 친미이고 누가 반미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간에도 알력과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나면 항상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죠. 사실 뭐 실제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한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목도하면서 저는 평화의 소중함, 일상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러시아와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전쟁 국가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전쟁이 없었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이나 꿈을 다 꿨을 텐데 전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사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 간에 지금 우리도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대치 국면을 좀 풀고 정말 더 영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분쟁을 보시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뉴스로만 보고 화면으로 봐서 우리가 전쟁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잔인함은 여러 차례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상황을 보시면 간접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일상의 소중함,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시고 이 소중함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좋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